지난번에 맡겼더니 중국을 멸망으로 이끄는 책사 왕후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왕후닝은 시진핑의 중국몽을 비롯해 일대일로 등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시진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책사로는 처음으로 서열 5위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랬던 왕후닝이 최근에 책사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이번 이야기는 왕후닝과 그의 후임 장진취안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후닝은 개인적 면모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 신비주의로 유명합니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가져다 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리는 일 중독자라는 것과 3번 결혼했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왕후닝은 푸단대 동창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여제자와 재혼하는 등 모두 3차례 결혼했고, 현재는 30세 연하 부인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1989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과 주요 도시들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왕후닝은 시위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천안문 시위 진압 이후 상하이 당서기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로 발탁된 장쩌민은 왕후닝을 비롯한 상하이의 인재들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후닝은 장쩌민에게 발탁된 이후에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대까지 최고 지도자 3명의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보좌한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정책 설계자는 언제나 항상 왕후닝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생사를 건 권력투쟁과 정치투쟁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후진타오와 장쩌민의 투쟁도 극심했고 시진핑과 장쩌민의 투쟁도 암살 시도가 끊임없을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이렇게 격렬히 싸우던 중국 공산당 총석이 3대가 모두 정치 배경이 약한 평민학자 왕후닝을 브레인으로 신뢰하며 중용했습니다. 왕후닝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책 설계도를 그리는 전략가로 중국 공산당의 제갈량으로 불렸고, 중국 최고 지도부에 오르려면 여러 지방을 통치하며 업적을 증명해야 했지만, 왕후닝은 학자 출신으로 지방 통치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당원 9천만 명의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5위에 올랐고,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이변이었습니다. 지도자 책사로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왕후닝은 시진핑 시대에는 무대의 중앙에 등장해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지도부가 왕후닝 전략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왕후닝이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책연구실은 중국 공산당 최고 싱크탱크로서 중국 공산당의 이론과 정책을 만드는데 박사급 인재 수백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후닝은 2002년부터 무려 18년 동안 이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왕후닝이 서열 5위까지 오를 수 있게 해준 왕후닝의 거의 모든 것,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리의 주인은 장진취안으로 바뀌며 중국 공산당은 무려 18년 만에 브레인을 교체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당 중앙정책연구실 수장은 2002년부터 18년 동안 왕후닝이었기 때문에 싱크탱크 수장 변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인 주임으로 바뀐 장진취안은 중앙정책연구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다가 2016년에 2년 동안 잠시 중앙기율위원회에 옮겼다가 2018년에 다시 복귀해 부주임으로 왕후닝을 보좌해 오던 인물입니다. 오랜 기간 중앙정책연구실 하면 왕후닝이었기 때문에 장진취안은 외부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열도 25위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장진취안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취안의 등장으로 2022년 상무위원 연임도 가능했던 왕후닝이 퇴임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장진취안이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 되었지만 재미있는 건 장진취안보다 물러난 왕후닝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 다른 영상에도 있지만 왕후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닝은 상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학자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누구도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되지 못했는데 왕후닝만이 유일했습니다. 이번에 왕후닝 대신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 된 장진취안은 서열 25위까지 될 수 있는 정치국 위원이 아닌 것만 봐도 왕후닝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후닝은 18년간 중앙정책연구실을 이끌며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최고 지도자 3명의 통치 이념을 거의 대부분 설계했습니다. 장점인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에 이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 모두 왕후닝 작품이란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왕후닝에게는 3개 왕조의 황제를 모두 가르친 스승이란 뜻의 삼조 황사라는 호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왕후닝은 시진핑의 책사, 현대판 제갈량으로 불리지만 지도자의 생각을 포장하는 데 능한 인물, 간신이라는 비판도 당연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왕후닝은 천안문 사태를 기회로 삼았는데 당시 상하이시 서기였던 장점인은 상하이의 학자들을 소집해 민주화를 요구한 신문에 대한 숙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석자 대다수는 이를 반대했지만 왕후닝은 공개적으로 지지해 장점인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후 왕후닝은 장점인의 후원에 힘입어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1995년 중앙정책연구실 정치조장에 임명되고 곧 부주임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왕후닝의 역할은 1989년 천안문 시위 유혈 진압 이후 중국 지도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홍위병의 부활로 두려워했고 소련 해체가 중국에서 재현될 것을 우려해 정치개혁의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최고 지도부의 이런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왕후닝은 장점인에게 보답하며 걸작을 내놓게 되는데 장점인의 통치 이념 3개 대표론으로 철저하게 장점인 맞춤형 이론이었습니다. 3개 대표론이란 공산당이 다음 3가지를 대표한다는 이론입니다. 각각 기업가, 지식인, 노동자와 농민을 가리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산당이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 외에 자본가의 이익도 대변한다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론이 기가 막힌 게 장점인은 집권기간에 거액의 재산을 모으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돈 잘 버는 자본가, 기업가와 결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르주아 타도라는 공산당의 목적과 본질적으로 모순되었습니다. 그러자 왕후닝은 3개 대표론의 첫 번째, 선진사회, 생산력이라는 조항을 통해 기업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공산당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부정한 것이었지만 거액의 재산을 모으려던 장점인에게는 꼭 필요한 이론이었습니다. 왕후닝의 이 이론은 오늘날 공산당이 부패정당으로 굳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데 기업가들을 끌어들여 돈벌이하는 것이 허용되자 지방 관료들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맞물려 중국 경제 선장의 기폭제가 되어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 결실 대부분이 부패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공산당이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조항은 공산당이 인민을 위하겠다는 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은 거의 모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므로 개혁은 필요 없다며 당내 개혁파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억지 논리로 이용되었습니다. 장점인이 천안문에서 학살을 저지른 공로로 집권한 이후 중국 공산당이 내세웠던 이데올로기와 이론은 완전히 무너져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전문가를 발탁해 겉모습을 다시 분장해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최고 정치 분장사 왕후닝이었습니다. 2003년 후진타오 정권에서도 왕후닝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으로 승진하며 중용되었습니다. 후진타오에게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 추진이라는 과학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왕후닝이라는 지식인의 사상적 유능함이 현실 권력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었고 왕후닝의 정치적 지위도 계속 상승했습니다. 왕후닝이 만든 이론들은 공산당 체제의 모순과 지도자들의 불안감을 감추어 주었고 권력투쟁의 무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왕후닝의 쓰레기 같은 이론은 오히려 규범으로 칭송받았고 왕후닝에게 엄청난 권세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자 왕후닝은 새로운 집권자에게 절대 권력 추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는데 중국몽, 시진핑 사상, 시진핑 핵심 등이 모두 왕후닝 작품입니다. 왕후닝의 이론과 교원 영색의 기술은 시진핑을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공산당과 최고 지도자 시진핑의 권력을 극도로 강화한 신권위주의를 만들고 국제적으로는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는 1대1로 정책과 나란히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을 잘했던 왕후닝의 전성기도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은 왕후닝을 참모로 두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은 해결 조짐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현재 중국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을 통해 중국은 참여 국가들에게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고위험 부채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이들 국가를 빚의 함정에 빠뜨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전략적 요충지를 중국이 장악하는 사실상의 제국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부채를 갚지 못해 한반토다 항구를 99년 동안 중국에 내준 스리랑카의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해외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낭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중화의 천하 질서를 복원하려는 1대1로의 장기 실험은 계속되고 있는데 왕후닝은 시진핑 시대 부강해진 중국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다가왔으니 더 이상 서구식 모델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직사회에서 가장 핫한 단어는 저급홍과 고급흑인데 저급홍은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를 내는 수준 낮은 칭찬이나 충성행위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저우 마라톤 오성홍기 사건입니다. 당시 한 자원봉사자가 한창 결승선을 앞둔 중국 선수에게 오성홍기를 억지로 넘겨주려다가 해당 선수가 5초 차이로 우승을 놓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됐고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조차 무시한 행위는 애국이 아니라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고급흑은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도의 돌려가기를 말합니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깎아내리거나 비판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최근 자취를 감춘 가곡, 시진핑 서기의 은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가 고급흑의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찬양은 거부감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중국 매체들은 왕후닝의 조종하에 시진핑을 과도하게 띄움으로써 미중 무역전쟁, 국내 정치, 국제 외교에서 시진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베이다이어에서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의 전현직 수뇌부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비밀회동,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립니다. 비밀회동이었지만 최근에는 외부의 회의 존재를 말하기도 해서 다들 알고 있는 회의인데 마오쩌둥 때부터 국가 전략의 큰 방향을 바로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결정해왔습니다. 올해는 시진핑이 코로나와 양쯔강 일대의 홍수, 홍콩 문제를 핑계삼아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려고 시도했지만 공산당 원로들이 이에 대해 분노하면서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매년 평온했던 베이다이어 회의가 이번에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고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중국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며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중국 원로들의 경우 그동안 부정축제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홍콩을 그 주요 통로로 이용했는데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홍콩 특혜주의 철회와 해외 재산 동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전략을 포기한 것이 미중 관계 파괴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인물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에게 쏠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미 외교를 구상하고 그 중심에 섰던 왕후닝을 희생양으로 내놓으며 왕후닝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후닝은 시진핑이 갖고 있는 중화민족 부흥 심리를 이용해 중국 공산당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며 시진핑을 부추겨서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영원한 브레인이길 바랬던 왕후닝이 그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아직 상무위원 자리는 유지하고 있으니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담으로 2020년 10월 왕후닝은 항미 원조는 침략에 대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왕후닝이 이런 말을 한 건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세계 최강 미국과 싸워 승리했다며 6.25 전쟁을 재료로 애국심과 민족적 자긍심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더러운 발언인데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